가까이 와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2, 3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반응을 했을 때 들고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아까 전에 이제 부장님이 오르는 주식은 잘못 팔았다가는 다시 사기 힘들 정도로 이제 크게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전기세, 2차전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성장주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성장주로 이제 저축하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에 목차가 있던데 어떤 성장주에 우리는 돈을 조금씩 모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체리피킹. 그냥 기회가 될 때만 딱 들어갔다 나오는 거. 투기. 우리는 투기라는 말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 뭐 7, 80% 다 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요. 투기란 말이 왜 우리는 그 어감을 나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단기간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들어온 건 다 투기잖아요. 사실은. 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싫으니까 이제 트레이딩 이렇게 단기 매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단기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1439% 폭락했죠. 그 한 3주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장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조 원을 샀습니다. 5조 원을 사서 그 5조 원을 곧바로 다 팔았어요. 올라오고 나서 다 팔았어요. 완벽하게 투기를 한 거죠. 그게 체리피킹입니다. 체리피킹의 기회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지금 화면 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6월에 지금 화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이런 각도로 내려오다가 이 각도에서 벗어나서 급격하게 내려오잖아요. 이건 반등 줘요. 그냥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 스캘퍼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툭 벌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요만큼이라도 반등 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그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아까 제가 우리 미국 시장을 보면서 오버했다 그랬잖아요. 이 각도에서 벗어나서 얘가 벗어나서 이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갔잖아요.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 또 구체적으로 벌어지냐면 투매가 나와서 반대 매매라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잘 보시면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기관들이 사서 그걸 받아갖고 반등할 때 다 팔아버려요, 또. 이건 전부 체리피킹이에요. 다 투기입니다. 단기 거래. 이거는 왜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요. 주식은 시간이라는 거, 주식 투자할 때 시간이라는 거는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위험입니다. 리스크예요. 이런 표현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오늘 사서 내가 하루를 갖고 있는 위험하고 일주일을 갖고 있는 위험하고 한 달을 갖고 있는 위험하고 1년을 갖고 있는 위험을 볼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위험한 거죠. 모르니까 그거는. 모르니까요. 이 체리피킹은 시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에만 들어가서 그냥 바로 나올 거니까. 바로 나올 거니까. 시간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폭락해도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해피한 거죠, 그냥. 해피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연간으로도 벌어지지만, 연 안에, 뭐, 월간 안에서도 몇 차례씩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요것도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 지금 주봉인데 일봉이거든요, 이게? 이거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종목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여하튼 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이 없는 이런 구간이 있죠. 이 각도로 가는 거. 이럴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현금만 들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체리피킹입니다. 이걸 짧게 하는 사람이 데이트레이더 단기 거래자들이고 길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으면 단기 거래자도 우리 다 하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은 가장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이고 가치 투자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 시장 폭락할 때 워렌 버핏이 다 밑에서 샀대잖아요. 미국 시장 폭락할 때 이번 미국 시장 상반기 여기서 여기 4월에 빠지고 6월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이번 상반기 동안에 미국이 얼마큼 빠졌습니까? 한번 볼게요. 1월부터 빠졌으니까 여기부터 빠진 거잖아요. 여기부터 1월이 여기쯤 될 거예요. 아마 1월부터 빠졌거든요. 여기 빠지는 요 상반기 동안 장기 투자자는 워렌 버핏은 계속 샀대잖아요. 역시 워렌 버핏은 달라.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저가에 매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좋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냐면 떨어질 때 산 거예요. 이거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이건 장기적인 체리피킹인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완전히 그거랑 극단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저축하기 하는 겁니다. 저축하기. 저축하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로 저축하기 하기도 되겠죠. 되긴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시황을 탑니다. 그렇죠. 시황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주식을 보시면 언제요? 2017년 가격이에요, 이제. 이제 다시 2017년 가격이 계속 들고 있었으면 기분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가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장주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언제 이만큼 왔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옛날에 제가 근무했을 때 2만 원, 3만 원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장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건 삼성전자가 성장주였기 때문에 그랬죠. 이미 성숙 기업으로 들어가면은 그 많은 수익률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주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예를 좀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 예전 책에 그 CS 베어링으로 제가 CS 윈드랑 CS 베어링으로 요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요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CS 윈드, CS 베어링은 전 세계 윈드 타워의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얘가 1위입니다, 1위. 근데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요즘에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이 주식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잘. 그래서 그런 거지. 전에는 이게 그렇게 각광받았던 주식이 아니에요. 네. 지금 볼게요. 지금 1년만 나와 있는데 이게 월봉으로 해서 이게 지금 CS 베어링은 최근이구나. 그러면 CS 윈도로 볼게요. 사실 CS 베어링이 제가 이게 2000년도에 그때 팬데믹 됐을 때 이게 1,468원이었어요. 얘가요. 3월에. 1,468원이었는데 그리고 한 4,000원, 5,000원에 계속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고 이런 재료가 있고 이렇다 얘기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누가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찌 될지는 몰라요. 네. 그런 애들을 왕창 사가지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심장병으로 죽겠죠. 맨날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할 수 있잖아요. 30만 원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라는 거예요. 여기 현재 있는 그런 주식을 사서 계속 꾸준히 사라는 건데 어떤 쪽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미래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성장주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을 해요. 주가는 S커브 이론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S커브 이론으로 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 있어요. 아까 지금 표현대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성장주라서 좋대. 테슬라에 넣을게요. 이렇게 뜹니다. 나중에 보니까 뻥이야. 그거 어떻게 돼? 이게 폭락해요, 이게. 네. 이게 폭락해요. 근데 서서히 그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오면서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냥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현실화 되면 그게. 그래서 이걸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S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걸 S커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살 때 어떤 기준을 둬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사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그 기술이 너무 멀어. 그럼 30만 원 사도 안 되고 10만 원씩만 사야 돼요. 그런 것들 지금 어떤 거 있을까요? 항공? 로켓 조금 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주 멀리 있는 거? 아주 멀리 있는 거. 그런 게 있고 조금 가까이 있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3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진짜로 자율주행이 이렇게 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되긴 뭘 돼. 자율주행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죠. 2030년 뭐 넘어야 되는데 다 원위치했어요. 네. 다. 원위치가 아니고 뭐 더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거든요. 지금 자율주행은 꽤 많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해 말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고 애플가 내년 초에 나올 거고요. 지금 자율주행 3단계까지 현대차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훨씬 우리한테 지금 많이 가까이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먼 거 말고 가까이 와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5년, 10년 안 기다려도 한 2, 3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반응을 했을 때 들고서 그걸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왜 그렇게 보냐면요. 저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이퀄 관계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 전에 중국의 어디에 기고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없이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로 움직이는 그 기능 자체가 저는 로봇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로봇이 왜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냐면 이제 인건비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부 공장 자동화 한다고 그랬고 삼성그룹도 향후 공장 자동화 한다. 그 선단 작업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면 마징가 제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징가 제트 이런 게 아니고 공장 자동화, 그리고 산업에 쓰이는 거 있잖아요. 산업에 쓰이는 로봇들 보면은 우리 공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뭐 호텔 요즘에 상점 가면 다 다니죠. 호텔 가면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쟁반 그런 거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지금 의외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맞아. 이제 많아졌어요. 극장 가도 예. 막 다니면서 그렇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이익과 연결이 될 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요. 이런 것도 근데 우리나라 로봇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딱 실제로는 이익과 연결되지 않고 괜히 그냥 민주식 있죠. 이런 주식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정 못 받아서 가격이 아주 싼 가격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살 수 있겠죠. 20만 원, 30만 원씩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자율주행에 있는 것들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 맨날 아는 게 현대차, 기아차 알고 있고 그리고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만도, 뭐 한올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어떤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율주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반도체 칩입니다. 칩이요. 그 자율주행과 자동차와 연결된 칩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 한 1,000억에서 1,500억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제가 사례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제가 성공한 케이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플리토. 실제로 얘가 돈이 얼마큼 요즘에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 이렇게 포털에 이런 거 보시면은 해외 뉴스든지 이런 건 그런 거를 한글로 번역했는데 어디 플리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 번역해 주는 데예요. 얘네들이 집단 지성으로 언어 번역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나라의 얘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얘네 말고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에 있는 똑같은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몇 조야. 근데 얘는 1,000억, 2,000억뿐이 안 하는 거죠. 이제 올라서 이거 꽤 이제는 좀 됐을걸요. 어디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됐나? 많이 됐네. 2,000억. 2,000억이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보면 이익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이제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요 정도예요. 여태까지는 계속 돈만 들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걸 가치 분석으로 하는 사람이 이걸 사겠습니까? 이거 못 사요. 이거 가치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성장주로 저축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30만 원씩 왜 못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간 거지만 아까 뭐 지금 그런 게 뭐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헤매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헤매고 있는 거를 대형주에서만 우리는 매번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걸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좋아요. 우리나라 얘 혼자야. 얘 혼자야. 더 좋은 거 뭘까요? 이 기술이 해외에 나갈 수 있어. 시장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어. 그런 데들은 사는 거죠. 자,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박 부장님. 내가 그런 주식을 5개를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잖아요. 완전 적자고. 그렇죠.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맨날 실적 시즌만 되면 걱정이야. 요번에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관리 좀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나눠서 그 중에 해야 하나 되는 상장 거고. 폐지돼도 나머지 하나가 뭐 100%, 200%. 상장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5개 샀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 사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하나가 상장 폐지되면 손실의 가장 최대 손실폭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그러니까 그 종목은 아무튼 100만 원이잖아요. 한 종목은. 근데 성공했을 때는. 여러분 지금 몇 개 보여드렸지만 성공하면 10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개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내 전체 자산을 늘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내가 주식을 계속해서 보고서 투자를 아주 세밀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걸 권합니다. 이런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체리피킹을 하는 단기 거래를 하는 방법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성장주를 내가 가용 범위에 있는 쪽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내가 1억이 있다. 그냥 진짜 여윳돈이. 그러면 한 번에 사지 말고 계속 나눠서 그런 것들을 사서 있었을 때 이거 못 참아서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이 큰 수익을 준다는 거죠. 제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했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팅이 컸기 때문에 큰 돈이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돼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좀 나왔을 때 예. 이걸 보면 아까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거라면 예. 지금 그때 산 사람 중에 판 사람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윌리엄 오딘이나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이걸 무슨 계속 들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마.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망할 줄도 모르잖아. 언제? 거래가 실리면 해. 이때부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베스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맨날 그걸 쳐다보면서. 정말 그냥 주식 투자에서 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전업 투자로 이걸 주식을 계속 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롱텀으로 투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답은 거래 싫을 때 사는 거예요. 거래 싫을 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크래프톤은요?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 굉장히 크게 우하향을 했잖아요. 김 작가님은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냥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 후에 이제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더 작게 그냥 신규 상장 후에 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많이 빠졌지만요. 여기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면서 이거 해볼게요. 지금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거래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래를 갖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거래를 알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에 상장해서 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날 거래가 생겼죠. 그럼 올랐잖아요. 이만큼. 거래가 생긴 날부터 사실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사실은 저 이론에는 거래량하고 두 가지가 대원칙입니다. 하나는 50% 룰. 50%요? 네, 50% 룰. 상승폭이 50%를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폭이 50% 이상으로 넘어서면 걔는 추세 반전해서 간다. 이게 기본 룰이거든요. 얘는 이제 하락폭이 50% 이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얘는 룰에 의해서 매도의 시그널을 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시그널을 준 거냐면은 거래량에서도 또 신호를 줬어요. 얘는요. 거래량에서 그 다음 거래가 많은 게 요거죠. 요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거래 많은 거는 요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거래를 실어놓고 양봉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매수 신호를 좀 줄 수 있겠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음봉을 이렇게 줘버렸지 않았습니까? 연속성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추세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래 실으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간 폭이 이게 하나의 양봉입니다. 이게 봉이에요. 하나봉이에요. 하나봉. 하나봉에 가운데 아래로 떨어졌고 심지어 다시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가서 볼게요. 이렇게 그 이후에는 어땠냐를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쭉 볼게요. 그걸 이렇게 보면요, 얘의 특징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얘는 왜 안 좋냐면요, 요날 거래량 음봉이죠. 그냥 제가 이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날 거래량 큰 것만 그냥 거래량 큰 것만 보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거래 생겼으니까 좀 올랐네. 이게 거래량 되게 큰 것만 딱 몇 개만 그냥 제가 지금 딱 체크를 해봐도 그날 다 팔았어. 이건 다 팔았어요. 얘는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못 가는 거죠. 이거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시 가려면 이 밑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 책에서 계속 지금 요번에 강조를 하는 거 뭐냐면 이만큼 많이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있으니 이제 바닥 확인한 게 아니냐. 난 여기 사서 들고 있으면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음봉이잖아요. 이게. 이만큼 음봉이잖아요.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이 위로 올라서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야 돼요. 이걸 올라서서
조정을 보이든 어떻든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면 이만큼이면 가격이 얼만데 이만큼을 더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네. 이런 종목들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게임주 또는 크래프톤의 대가야. 전문가야. 이거는 어떻고 다음 작품이 뭐가 나오고 게임 뭐가 나오고 그래서 맞아. 이 굉장히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음에 살 때 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산 이유를 좋게 보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가 한번 좋게 본 주식을 다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책에는 그런 거 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꽃을 샀는데 굉장히 이쁜 꽃을 샀어요. 근데 시들었어. 네. 버려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이쁘다고 신은 꽃을 그냥 쓰레기 될 때까지 놔둘 거예요? 버리고 새로운 꽃을 갖다 놔야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표현이 왜 갑자기 선생님 그러네?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 그렇다라는 거야, 투자를 하면서는. 다시 살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죽은 거죠. 한 번은 반짝 일어날 수 있겠죠. 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한 번 시든 꽃은 다시 피우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까? 뭐 프리지아? 어떤 꽃 좋아하세요? 장미, 코스모스, 국화, 들국화,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특하게 어떤 사람은 독특한 어떤 꽃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어야지 사람들이 그 꽃을 사가는 거죠.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독특하게 나는 이 꽃만 내가 좋아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로 성공하거나 또는 그걸로 뭐 행복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왜 미인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것들을, 군중의 심리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남들 눈에도 이쁜 거를. 자, 여기서 또 이번 책에서 쓴 오해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역발상 매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역발상 매매라는 건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나 대세 시황의 흐름이나 군중의 흐름에 거꾸로 가라는 게 역발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시장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시장의 순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역발상은 어떤 경우에 역발상으로 보는 거냐면요. 시장이 왜곡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 있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팬데믹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럼 나 전쟁에 반대로 움직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발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어떤 회사가 고무실 만들고 있어. 어떤 회사가 지금 요즘에 석탄이 가까워먹고 있지만 석탄 회사였어. 또는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산업이 있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 좋잖아요. 역발상이 아니라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시대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 역행이죠. 역발상하고 역행하고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그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그 책에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사실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성공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 협상을 할 때도 상대가 얼마나 절박하냐. 우리 오디션 프로도 보면 그런 절박함이 우리 이제 시청자를 되게 눈물 흘리게 하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실패 확률이 높았다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좀 어떤 사람이 투자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건 제가 이번에 심리서를 썼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볼 때 그냥 시장을 약간 관조적으로 보고 객관적이고 일단 관조적으로 보고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주식에 어느 정도 매니저처럼 관리만 조금만 해주면서 그 주식을 종목을 보고 기업을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훨씬 더 성공 확률도 높았고 돈을 번 사람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증권과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투자를 얼마나 잘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 해본 적 있으시죠? 전문가로 불리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주식 투자 사람들이요. 잘하는 걸까?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또는 매매를 아주 잘하거나 뭐 영업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보다도요 아주 생뚱맞게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쟤는 좀 애가 좀 독특해. 근데 쟤는 주식을
좀 이상하게 한다. 뭐 이렇게 아무튼 좀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뭐 후배를 내니까 제가 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주식해서 뭐 집도 사고 뭐 자산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들이 매매를 어떻게 했나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 걔들은 지금 시장이 떨어져서 지금 힘들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오늘 2%가 또 빠졌고 막 힘들어 죽겠어. 힘든 건 같이 힘들어 해요. 그리고 짜증내. 그렇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냥 내 거는 뭐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뭐 이 기업 뭐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 이건 좀 참자. 그 되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좀 편하고 그리고 여유가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오히려. 느긋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빠지면은 빠진다고 막 해서 이걸 팔아야 되고 현금 비중을 얼마 있어야 되고 다 팔아버리고 또 올라가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느긋한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을 냈더라는 거죠. 리버모어가 이런 리버모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리버모어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리버모어는 옛날 사람이에요. 1900년도에 거래한 사람입니다. 1900년. 제시 리버모어. 네, 리버모어는 1900년, 1900 몇십 년이 아니고 1900년, 1910년도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지수자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는 전보로 받았어요. 전보로 받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 한 명 중에 정말 주수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산속에 들어와서 운전하면서 주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남들보다 시세를 늦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빨리 받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늦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시세를 빨리 받고 정보도 빨리 알아야지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그래야지만 또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들보다 늦게 시세를 받고 늦게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판단이 느렸다는 거예요. 판단을 더 늦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검증해 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 안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해서 다른 전문가들께 죄송한데 보통 시장을 가까이 보면서 방송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고점을 남들보다 빨리 판단합니다. 저점도 남들보다 빨리 판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이유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고점이라고 하면 좀 더 갈 경우가 더 있고 저점이라고 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에 너무 예민하게 가까이 있어서 온갖 지표들을 보면서 그 시그널을 남들보다 빨리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판단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버모어의 지인은 그것을 늦게 판단하면서 조금 더 느긋하게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이 떨어질 때도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가 저점이야. 저도 여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엔솔을 판단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반성하고 사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수가 막 더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는 동안 뒤로 잠깐 물러서가지고 지지고 복구하는데 그래요. 뭐 언제까지 지지고 복구하는지 한번 좀 더 지켜보고 나 그러고 나서 할게.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더 성공 확률이 있었겠죠. 그런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보면 주식 투자 시작할 때 목표 주가라는 걸 정하는데 목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고 그러면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뭐 이 책에서 목표 주가에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는 그 목표 주가 의미가 없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워딩은 아니고요. 목표 주가라는 건 있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그 기업의 성장, 미래 성장의 이익의 성장 가치를 보면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산정합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지금 한 17,000원, 18,000원, 뭐 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3만 원 보고서 지금 이제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갖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목표 주가 이런 것들에 때론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소위 PER이 고무줄이야. PBR도 약간 고무줄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또는 2차 전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2차 전지의 PER을 엄청나게 높게 줍니다. 멀티플을. 우리 LG에너솔루션은 100배로 주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렇게 엄청 높게 주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뭐 제조업체에 있는 것들은 뭐 PER이 4배, 5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틀리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성장성을 모두 다 높게 공감하면서 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가 자꾸 바뀌어요. 타겟 프라이스가 바뀝니다. 떨어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황이나 시장 가격 움직임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목표 주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주가 자체를 그냥 딱 자기가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나는 안 팔아 또는 거기 되면 무조건 팔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위 그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뭐 매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따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김작가 TV 시청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거의 뭐 한 20에서 30% 정도 손실이 난 상태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거보다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 스마트폰 사업부 지금 뭐라고 하죠? 희망퇴진 받는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구 집값이 고향 그쪽 어장이 그쪽 아니세요? 맞습니다. 대구 집값이 반으로 반토막 났다면서요? 네, 그렇다면서요 지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 향후의 경기에 대한 시그널로 좀 나타났던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파월 의장이 의도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고통을 좀 감내해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좀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볼 때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느냐, 대응을 좀 해야 되느냐 보면 일단 레버리지나 과도하게 벌려놓은 것들은 일단 이제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줄여나가는 작업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주식도 줄여야 되느냐? 그럼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어떻게 줄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시장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 그런 주식은 좀 줄여서 다시 살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활발하게 막 적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으실 때, 그러면, 앞으로 뭐 또 반대로요. 아주 극단적으로 시장 폭락해라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뭐 그렇게 좋다고 계속 그 시장 폭락하는 걸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폭락하면 주식시장 폭락하면요. 일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요. 경기 자체가 확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부동산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부동산 꺾이면 일단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주식시장에서 구해요. 가장 현금화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주식시장에 하락을 하는 건 나는 주식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힘든 상황, 저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사전의 준비 정도, 그리고 너무 레버리지나 막 버려놓던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줄이면서 요 시기를 넘어가면 결국 시장은요. 제가 96년 1월에 사령장을 받아서 증권맨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도 여기다 한번 해요. 우리 집사람이 잘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맨날 이렇게 막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이나 뭐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외환위기 때 결혼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막 그러면 뭐라 그러면 제가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시장을 봐봐. 너 증권에서 직원 와이프인데 시장을 보면서 좀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오래됐잖아요. 증권맨의 와이프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야 오늘 시장 폭락해서 나 근데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오를 건데 뭘. 그렇죠. 시장은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다시 오를 건데 뭘. 뭐 그게 한두 번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만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넘어가느냐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해 보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번 책에 주로 쓰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시장을 좀 알자. 시장 밖에서 보는 거하고 이거 방송 많이 해서 보시니까 많이 느끼시죠. 네. 시장 밖에서랑 시장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서 막 노력해서 공부하려는 것은 저는 반대이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이 이런 데구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대하는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하게 시장을 좀 대해야지만 결국은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박필장 부장님 신간 요 매매 심리 책이 많은 분들에게 요 책에 이제 적혀 있는 문구처럼 돈을 부르는 돈을 부르는 좀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필장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